자, 13번으로 왔어요. 와, 이게 쌤도 문법 풀다가 깜짝 놀란 거야. 이렇게 어려운 걸 낸다고? 이건요, 고1이 풀 수가 없는 문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지호입니다. 자, 오늘은 쌤이 직접 푼 시험지로 같이 보려고 해요. 고1 모의고사. 이번 10월 교육청 모의고사예요. 고1 거 치고 막 가벼운 느낌은 아니었죠. 그죠? 그래서 생각보다, 나 많이 못 봤는데 하는 친구들도 종종 있었을 것 같다 하는 정도의 시험지가 되겠습니다. 1컷이 2컷, 3컷 정도. 이 아래는 더 분발을 해야 되겠고, 일단 이 아래 친구들은요, 쌤이 앞에 화작을 설명을 좀 할 건데 화작 부분을 좀 유의 깊게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점수대면서도 화작에서 문제가 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 뒷부분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화법 장면에서 이미 망가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내가 화작을 어떻게 푸는지를 좀 보여줄 테니까 좀 같이 좀 보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 1에서 3번 문제만 좀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1에서 3번 문제인데, 여러분 이 화법 장문 문제를 풀 때, 읽을 때 이거를 천천히 비문학 읽듯이 읽으면 10분은 걸릴 거예요. 그래서 화법 장문 끝나도 막 30분 지나 있어. 이런 친구들이 있었을 건데, 그런 친구들은 읽는 태도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읽는 태도가, 자, 이런 거 읽을 때, 자, 쌤이 읽으면서 하는 사고를 굉장히 빠르게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 전에 한번 문제 유형을 한번 보여줄게. 봐봐. 자, 항상 나오는 문제. 첫 번째 문제는 말하기 방식을 물어요. 자, 이거 두 단어, 두 음절로 지르면 어떻게 돼? 이게 바로 화법입니다. 화법이라는 건요, 말하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하기 방법 자체를 묻는 영역이야. 지금 보면은 내용을 묻지 않죠. 그죠? 내용을 묻지 않습니다. 선생님 이거 내용인데요? 자, 이 자료 활용 문제 유형은 각 자료를 어떤 식으로 활용했는가를 묻는 거예요. 말할 때 이 자료 왜 썼어? 이 자료를 쓸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뭐야? 를 묻는 거지, 이 자료에 해당하는 내용을 물어보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마찬가지야. 지금 이건 말하기, 듣기, 쓰기라는 게 옛날에는 이게 나눠져 있다가 이제 국어로 통합이 되는 거잖아요. 고학년 올 때. 이 듣기 영역이야, 이거는. 어떻게 학생이 반응했는가를 물어보는 전형적인 유형이 되겠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에서 물어볼 게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건 물어보겠네, 이거 물어보겠네 라는 게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오케이? 한번 봐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문화세사 땡땡땡입니다. 조선시대 궁궐에서 간판 역할을 했던 무엇이어서, 자, 여기서 내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질문을 통해서 화제를 제시하는 거야. 혹은 청중에 이 관심을 유발하는 거죠. 그지? 이런 생각이 바로 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쌤의 화법정원 영상 따로 고3 N수용으로 올려놓은 게 있는데 그것도 좀 참고해보면 좋아요. 조선 궁궐에서는 건물이나 문 이름은 어쩌고저쩌고 해서 간판처럼 활용했는데 이걸 현판이라고 한다. 지금부터는 뭐야? 현판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지금부터 현판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현판이 뭐냐면은 간판이래. 그지? 그지? 이거를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가? 라는 고민이 들 수 있는데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이거를 머릿속에 정보로서 기억을 하려고 하는 순간 이건 비문학이 돼요. 그럼 상당히 내용이 많아요. 이게 이문단, 선문단이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정보를 처리하려고 했으면은 문제는 또 완전히 단순하게 풀려가지고 허무했을 거야. 그렇게 풀라고 낸 문제가 아니라고. 오케이? 다시 갑니다. 자, 그 밖에도 시문, 왕의 명령, 건물 세운 과정 등도 현판에 기록할. 자, 이건 디테일적인 정보예요. 그냥 현판에 뭔가 다른 것들도 나왔었다라는 정도인데 안 물어봐. 이건 못 물어봐요. 왜? 말하기 방식을 묻거나 정보를 제시하는 방식의 문제가 나왔으면 그런 걸 물어볼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는 자료 활용 문제죠. 여기 자료가 없죠. 그지? 그러니까 이건 못 물어보는 거야. 위치상. 그 다음 다 갑니다. 자, 현판은 어쩌저쩌 테두리와 봉의 유물 달리해서 했기 때문에 위상과 가치를 지닌 단서가 됩니다. 어쩌저쩌 하고 있어. 자, 바로 다음 내용으로 가고 있죠. 지금 난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순서 제시 안 했네. 그 다음에 이 화제를 선택한 동기를 제시 안 했어. 이 화제를 왜 내가 이 화제를 얘기하고 싶은지에 대한 얘기 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천문단에서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것들이거든, 이게 원래. 자, 지금 쌤이 이거 다는 안 하고 기억, 니은 정도만 할게요. 자, 지금 자료를 제시했지. 지금부터 이 자료를 왜 제시했는지 알려줄 건데 뭐냐면 테두리가 없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기억이라는 자료는 테두리가 없는 것에 대한 얘기, 널판 형태라는 거, 판현판, 그리고 뭐 수락관처럼 위계가 낮은 거, 간소한 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라는 게 자료 1이죠, 그죠? 기억, 자료 1이야 이게. 그냥 딱 보면, 그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딱 가서 1번 선지를 가서 그거 물어보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간소한 거, 위계가 낮은 거, 방금 읽었던 그 부분 있잖아. 그걸 위해서 자료 1을 활용했어? 맞잖아. 이렇게 판단하는 문제예요. 오케이? 이건 내용을 묻는 게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죠. 자료 2도 마찬가지야. 니은도 지금 니은, 디귿, 리을, 미음까지 다 있죠, 그죠? 니은 보면은 지금 보시는 현판은 테두리가 있다. 자, 테두리가 있다는 얘기를 해. 그래놓고 뭐 테두리의 역할이 뭐냐? 바탕 목재가 뒤틀리지 않게 해준대. 오케이? 그 다음 위계가 좀 높아 정도. 2번 선지 갔을 때 뭐래? 뒤틀리지 않게 해주는 그런 얘기를 했고, 바탕판 얘기했고, 맞지? 그지? 이렇게 판단하는 문제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이거를 쭉 천천히 독해하는 그런 방식은 잘못된 방식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가 아니라 3번 문제 잠깐 볼게. 3번도 똑같아. 이 부분을 볼 때 무슨 얘기할지가 다 대비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예를 들어 강연에서 현판에 세로로 글씨 쓰는 방법도 있다고 했는데 그런 현판을 어떻게 읽는지 궁금해. 자, 지금 어떻게 읽는지 궁금하다는 얘기가 뭔 소리냐면은 지문에서 이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궁금한 거죠. 그지? 그러니까 뭐야? 지문에 없는 내용을 궁금해하는 거야. 발표에. 지문 말고 발표에 없는 내용을 궁금해하는 거죠. 그지? 그 다음에 발효집을 찾아봐야겠어. 자, 이거 뭐야? 추가 활동에 대한 다짐이야. 오케이? 됐죠? 그래서 이거 맞는 말이고 2번 선지 보면은 학생 2 보면은 좀 알게 되어 뿌듯해. 효용성에 대한 얘기예요. 효용성. 혹은 뭐 긍정적 반응 이런 것도 나와. 되게 자주 나와요. 이 말들이. 봉이 있는 현판에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 의미를 검색해봐. 이거 마찬가지 추가 활동이지, 그지? 그러면 당연히 4번 선지에서 이렇게 공통점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오케이? 되죠? 이런 식으로 이 문장 하나를 딱 읽었을 때 알게 되었어. 지금 얘 뭐야? 학생 3은. 학생 3은 뭐뭐뭐뭐 하는 새로운 정보에 대한, 그지? 내가 새롭게 지금 알게 된 무언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그지? 오케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법 작문 융합형이 되겠는데요. 5번 문제 같은 것만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 쌤이 당연하면 넘어가라고 적어놨는데, 이 1번 선지는 A를 딱 봤을 때, 문제 풀 때 이거 뭐 보자마자 바로 풀어야 되고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딱 봤을 때, 2는 3이 발언한 내용에다 추가적인 내용을 덧붙인다 했는데, 이런 거 확인을 해봐야 돼. 개선할 뿐 아니라 라고 했는데 방금 위에 나왔었어. 행동을 개선한다 라고 나왔고, 그거 받았고, 그 다음 추가 내용을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화법에서 너무 당연하게 근거를 내가 잡았으면 넘어가세요. 이런 것도 화법 작문에서 중요합니다. 내가 정확하게 근거를 잡았다면 이거 일일이 파악하는 게 왜 여기서 쓸데없이 일일이 파악하냐면 80분이 남았기 때문에 시간이 되게 많게 느껴져요. 어차피 뒷부분에선 와다다다 하다가 결국은 답 그냥 보이는 거 팁하부터 고르고 찍고 이렇게 되잖아. 그런 짓은 화법에서 작문에서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내가 답을 딱 보였어. 이건 근거가 무조건 이거 맞아 하면 넘어가세요. 이런 것들이 만약에 넘어갈 때 찝찝하다 하면 이렇게 해서 꼭 패스 적어놓고 넘어가세요. 그러다가 시간 남으면 그때 와서 확인하면 되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네, 6번 넘어갈게. 7번 문제 보면요. 7번 문제 보면 A에서 B를 확인하라라고 적어놨는데 지금 이게 고쳐쓰기 유형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유형인데 고쳐쓰기 유형은요. 뭐에서 뭐로 고쳤는가가 정확해야 돼요. 오케이? 이거 실수해가지고 보기는 나를 고쳐 쓴 거죠. 그죠? 기억을 지문에 있었던 기억을 보기로 고쳐 쓴 거예요. 이게 애프터야. 이거 정확하게 잡고 안 가면 엉뚱한 답 나옵니다. 큰일 나요. 조심히 꼭 잡도록 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문과 조금 다른 맥락이라고 적어놨는데 지금 제설제는 나빠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 보기 보면은 좋은 제설제 사용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라고 하고 있잖아. 이런 거 읽을 때 지금 제설제가 나쁘고 그러니까 제설제 안 쓰는 대신에 직접 치우거나 인식을 좀 개선하고 그 다음에 도로를 좀 넓혀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제설제 필요한 것도 사실이라고? 이거는 뭔가 아까 내용이랑 조금 다른데 정도는 생각을 해줬어야 문제 풀 때 바로 2, 3, 4 싹 날리고 1번, 5번 중에 하나를 골라야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과도한 제설제의 사용 문제. 네, 이건 넘어갈게요. 10번은. 자, 13번으로 왔어요. 와, 이게 쌤도 문법 풀다가 깜짝 놀란 거야. 이렇게 어려운 걸 낸다고? 이건요, 고1이 풀 수가 없는 문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도. 자, 쌤은 높임법을 거의 한 챕터로 따로 수업 시간에 다룰 정도로 좀 중요시 여겨요. 이게 나오면 진짜 어렵게도 나올 수 있어서 그래서 쌤이 이게 정리한 표입니다. 높임법, 문법 요소라고 지금 정리를 해놨는데 주체, 객체, 상대 높임이 있어요. 이 객체 같은 경우는 뭐냐? 목적어랑 부사어야. 그리고 주체 높임 당연히 주어죠, 그죠? 그럼 상대 높임 청자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 높임법 문제에서 항상 판단할 때는요, 상대 높임을 먼저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 아래 있는 거 먼저 생각을 해주면 돼요. 이건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존댓말이야, 존댓말. 상대 높임 뭐냐? 비읍니까, 비읍니다, 씁니다, 씁니까? 뭐 이런 것들. 이게 종결 어미가 되는데, 이렇게 존댓말을 실현을 하든가, 아니면은 요를 붙입니다. 요는 종결 어미가 아니라 보조사예요. 자, 지금 쌤이 얘기하는 게 전혀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품사랑, 성분 단원을 먼저 좀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봐주면은 이런 소리였구나 하는 것들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객체는 목적어 부사어고 부사격조사 깨 혹은 이 객체 높임 특수어인 못이다, 여쭈다 이런 것들을 쓰고요. 주체 같은 경우는 의시, 선어말음이 의시, 주격조사 깨서 그 다음에 계시다라는 특수어를 사용합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있죠. 이 문제가 말이 안 되는 이유는요 뭐냐면요, 이게 고3에서 혹은 N수생들이 보는 그 모의고사 같은 데서 나올 법한 요소들을 다 물어봤어요. 네, 지금 오답률이 무려 76%입니다. 76%면요, 이거 그냥 다 틀렸다는 얘기잖아. 거의 80%인데, 찍는 비율이 80%죠. 그죠? 오지선다니까. 그냥 다 틀렸다는 얘기야. 지금 이게, 쌤이 이 높임법 어쨌든 나왔으니까, 나온 김에, 제일 어렵게 물어본다면 어디까지 물어볼 수 있는가를 이번에 한번 설명을 좀 해주려고 합니다. 오케이? 한번 볼게.
자, 지금 보면은 내가 피곤하신 할머니를 모시다라는 문장이 있다고 해봐. 모신다 해볼까요? 모신다? 자, 그러면 이걸 정확히 얘기하자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지금 이 모시다라는 표현은요. 자, 여기 할머니 대신에 멍멍이를 넣어봐. 그럼 멍멍이를 모시다. 웃기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모신다라는 표현은 할머니 때문에 사용을 한 표현이에요. 그죠? 이런 걸 뭐라 그래? 객체 높임 특수어휘라고 합니다. 그지? 할머니를 목적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 피곤하신도 할머니를 꾸미잖아. 그지? 그러니까 객체 높임 아니야? 라고 착각할 수가 있단 말이야. 이거는 객체 높임이 아니에요. 객체 높임이 아닌데 왜 그러느냐? 사실 이게 관형절이라 그래요. 관형절이라 그래요. 그냥 이 문제가 너무한 게 그거를 정확히 물어본 문제예요. 진짜 너무한 문제인데 이 피곤하신 이란 말이 이게 원래 문장이 뭐야? 이것만 따져봐. 피곤하다라는 이 말로 문장을 다시 만들면 어떻게 돼요? 피곤하다. 뭐가 피곤한 거야? 할머니께서 피곤하신 거죠. 그죠? 할머니라는 주어가 피곤하신 거 아니야? 맞죠? 그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외워놓으면 또 도움이 될 수 있지, 그지? 이 시다라는 이 표현이, 이 시가 선어말어미 시예요. 그래서 이 피곤하시다라는 게 원래 문장에서 할머니가라는 주어를 꾸미게 돼요. 그래서 얘는 이 목적을 높이긴 했으나 주체 높임입니다. 이거 주체 높임이고, 그 다음에 선어말어미 의시를 사용했어 라고 확인해야 돼요. 이건 뭘 써, 아까? 객체 높임이고, 특수어휘를 사용했어 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이 두 가지가 일단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걸 물어봤어. 자, 그 다음 또 여기서 장난칠 수 있는 게 뭐 있느냐? 야, 이거 선어말어미 의시 아니야? 라고 물어본 거야. 이러면 이제 어려워지거든. 원래 그럼 뭔 생각을 해야 돼? 원래 피곤하다에다가 시가 들어간 거죠. 이런 걸 선어말어미라고 할 수 있겠지? 그지? 피곤하다에다가 시가 들어간 거야. 근데 얘는 어때? 뭐다야? 아니죠. 원래 모시다라는 게 한 덩어리인 거죠. 그래서 얘는 특수어휘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시가 들어갔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이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야. 첫 번째 포인트는 뭐야? 이 관형절이 들어갔을 때. 관형절이 들어갔을 때는 항상 헷갈릴 수 있어. 그래서 지금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표를 어느 정도 이해가 됐으면은 조금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 주어와 목적어 부사는요. 문장에 있는 주어 목적어 부사를 찾는 게 아닙니다. 서술어 기준이에요. 서술어 기준으로 주어 목적어 부사를 사는 얘기야. 뭔 소리야? 할머니를이 목적어잖아. 그렇다고 해서 얘가 높인 게 다 그 객체 높임이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피곤하시다라는 서술어 기준으로 주어가 누군데? 라는 걸 물어보는 게 첫 번째 어려운 거. 오케이? 두 번째, 이 시 가지고 이 특수어휘에 시가 들어간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 선어말어미 의시니? 하고 물어보면 다 틀리거든. 알면서도. 그래서 그 부분 두 개를 조심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뭐야? 그걸 다 건드렸던 문제예요. 정말 못된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이 1번 선택지 봐봐. 지금 여기 동그라미 들어가 있죠. 선어말어미에다. 이거 뭐 물어본 거냐면요. 계시다의 이 시가 의시니? 하고 물어본 거예요. 너무 어렵죠, 그죠? 그럼 이거 무슨 생각해봐야 돼? 읽고 개다 라는 말이 있는가? 개다 이런 거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계시다는 한 덩어리 총체로 뭐야? 특수어휘라고 봐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드린 신문, 드리다라는 건 삼촌한테 드리다라는 표현이지, 그지? 드린이란 말은 삼촌에게 라는 말이지, 그지? 그럼 지금 이거 삼촌은 주어지만 이 드리다라는 말은 원래 문장은 내가 삼촌께 신문을 드리다야. 그래서 이거는 객체 높임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야. 뭐? 특수어휘를 사용한 거지. 돼요? 여긴 또 이건 동그라미 쳐놨죠. 진짜 무서운 문제입니다. 무서운 문제입니다. 깨서 같은 경우는 주격조사 사용한 거, 주체 높임에 격조사 사용한 거고요. 오케이? 네,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니은, 디귿, 리을을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어. 쌤은 정답인 미음만 한번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 미음 같은 거는 깨서가 있죠? 이건 당연히 주체 높임, 주격조사예요. 그 다음 주무다. 주무다 이런 거 있어요? 주무다? 없죠? 주무시다가 한 덩어리죠. 이런 게 특수어인 겁니다. 오케이? 나머지 없고 이렇게 해서 답이 5번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답이 하필이면 5번에 있었다는 것도 굉장히 치명적이야. 이게 쌤처럼 좀 변태처럼 이 단원들을 파는 사람들은 당연히 빠르지만 보통 이거 1번, 2번, 3번, 4번을 체크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딴 걸 고1에 내다니 그랬던 문제고요. 넘어갈게요. 15번 같은 경우는 네, 나는 이거 오답률이 굉장히 높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걸 너네가 어떻게 알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 그래서 모음조화가 뭔지 아는구나 해서 되게 신기했던 문제예요. 오답률 탑 15에 없더라고 아예. 근데 보통 시간을 많이 썼다는 그 후기를 내가 몇 번 들었어요. 몇 명한테. 무슨 뜻이냐? 2번, 3번, 4번, 5번 보니까 나 너무 맞는 말 같아서 1번 모음조화 뭔지 몰라. 그래서 찍은 경우라면 잘 들어. 모음조화 지금 이 기회에 좀 알고 가자고. 자, 모음조화 한번 얘기해 줄게요. 자, 일단 모음조화가 뭐냐면 자, 양성은 아오라는 발음 두 개를 양성이라 그래요. 아오라고 기억을 해주면 좋겠고, 음성은 어우야. 난 이렇게 외웠어요. 자, 어떻게든 외우세요. 어쨌든 간에 이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문법 하는 친구들 이건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아오 혹은 어우. 이 두 개가 끼리끼리 같이 간다라는 게 모음조화입니다.
현대국어에서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중세국어였죠. 그죠? 중세국어는 추가된 것들이 있어요. 중세국어에서는 양성 모음에 이걸 아래아라고 해요. 아래아. 아래하 아닙니다. 아래아라고 해요. 요즘 없어진 말이죠. 그죠? 우리 알죠? 그죠? 는 음성으로 추가돼. 중세국어에서. 그 다음에 하나 더. 중세국어에서는 이라는 애가 중성 모음으로 따로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를 해놔야 돼. 이게 중성 모음까지고 이것까지는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식적으로. 이거는 안 알려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보면은 밤에라는 이 표현이 보면은 자, 아지 그지? 아야 걷다가 매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 이놈 뭐라고? 이놈 중성이라고 중성. 그러니까 지금 아래아랑 아가 둘 다 양성인지를 물어본 문제예요. 됐죠? 그럼 뭐야 이거? 모음 조어가 지켜진 거예요. 끼리끼리 도는 게 모음 조어거든. 현대국어에선 잘 지켜지지 않아서 법칙이 아닙니다. 근데 중세국어에선 굉장히 잘 지켜졌었어요. 그래서 답 바로 1번 하고 쌤은 넘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서 시간을 상당히 썼을지 않을까. 그래서 화법, 이 문법 두 문제에서 이미 약간 데미지를 받아서 이건 역배점 문제예요. 이거는 3점, 4점 줬어야 되는 문제야 거의. 그래서 여기서 아마 시간을 왕창 쓰지 않았을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간이 좀 부족했다라는 후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등급컷이 난이도에 비해서 조금 더 낮았다라는 느낌이 그런 데서 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비문학 얘기할 건데 비문학을 전 범위를 다 해설을 하진 않을게요. 그 정도의 레벨인가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전 이 지문 진짜 이해가 1도 안 됐습니다. 한 지문이 있으면요 댓글로 달아주시면요 쌤이 댓글 달아주시면은 시간이 요즘 너무 없는데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해설을 영상을 찍어볼게요. 그 댓글 단 그 사람을 위해서 찍어줄 테니까 내가 이 지문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은 네, 꼭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 지문 같은 경우는요 수능 완성이 혹시나 여러분들이 그 수능 완성을 아마 학교에서 하진 않겠지. 고1이니까 수능 완성 실전편 3회 세 번째 지문에 이게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수능 완성 연계 지문이라고 생각이 되는 수준으로 내용이 비슷한 게 많습니다. 네, 혹시나 이 지문이 너무 어려웠다 싶은 친구들은요 네, 뭐 수능 완성 그렇다고 사긴 그렇고 어디 좀 굴러다니는 거 있거나 아니면 뭐 빌려달라고 하거나 해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는 정도. 네. 자, 이 지문 같은 경우는 피해자의 그런 과실과 그 다음에 그것을 과실이 그 손해배상을 할 때 어떤 비율로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자, 일단은 쌤이 두 문제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18번이랑 19번 이거 두 개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18번 같은 경우는 이래요. 배분적 정의의 관점에서 A와 B를 평가해달라고 하고 있죠. 그지? 이런 발문을 좀 정확히 봐야 됩니다. 배분적 정의의 관점에서 보래잖아. 그럼 배분적 정의가 뭔지 정확히 일단 잡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배분적 정의에 대한 내용을 한번 와봤더니 이게 뭐라고 일컫냐면 이를 배분적 정의라고 일컫는다. 자, 이가 뭔데? 앞부분에 나오는 그 부분이겠지. 그지? 그래서 이런 지시적인 표현들 있잖아요. 그 영어 좀 it, this, that, those 이런 것들 있죠. 그것, 그런, 이런 표현들이 나왔을 때 내가 그 지시어적인 표현이 뭘 가리키고 있는가를 정확히 봐줄 줄 알아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가 뭐냐 하고 봤더니 자, 지금 원래 산다고는 그것만이 아니라 가해자 피해자 각각의 과실에 따른 책임을 가해자 피해 각각의 과실에 따른 책임. 그래서 부담을 배분하는 것까지를 법적 정의라고 하는 게 바로 배분적 정의잖아. 그럼 배분적 정의 제일 중요한 거는 각각 과실에 따른 책임을 지우겠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난 지금 각각 과실에 따른 책임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얘기구나라는 걸 잡고 들어갔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A랑 B를 보면요. A는 연대를 배상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방식이라고 나오는데, 지금 이게 연대 배상이다라는 용어는 없죠. 그죠? 쌤이 연대해서 책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 뭐 있어? 다른 가해자에게 경제적 능력이 없어. 돈이 없으면은 다른 가해자가 단독으로 배상해야 될 수도 있어. 이게 바로 연대 책임이라는 거죠. 그지? 이 방식 같은 건 연대 책임이고, 자, 이 방식, B는 어떤 책임이야? 과실만큼만 개별적으로 배상하는 거죠. 배분적인 거랑 내용이 비슷하지. 그러면 배분적 관점에서는 A가 좋겠니? B가 좋겠니? 당연히 B가 훨씬 좋은 인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되는 건 3번, 4번에서 고민을 시작했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여럿이고 가해자가 단독일 경우 이런 거 언급 없기 때문에 이런 것부터 달려드는 건 바보 같은 짓이고 3번 선택지 딱 봤을 때 과실에 대한 책임만, 그지? 이게 바로 배분적인 내용이야 라고 해서 3번 당당하게 고를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돼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마찬가지야. 자, 19번도 마찬가지인데요.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걸 물어봤는데 기억 문장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라는 말이 적혀있어요. 이가 뭔데? 라는 생각을 했어야 돼. 방금 얘처럼. 앞에 있는 그 말을 이라고 하겠지. 그지? 이라는 건 과실상해를 공정에 적용하는 거야. 자, 이가 뭐야? 피해자 과실에 대해 판단할 때도 사회평균을 기준으로 해. 지금 피해자 과실에 대해 판단할 때도 라는 말은 원래는 뭐에도
가해자한테도 사회 평균인의 기준을 요구했었잖아. 그지? 근데 피해자한테도 가해자를 요구해. 그래서 공정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해서 이유를 서술할 줄 알아야 돼요. 영어 빈칸 문제 보면은 하나하나 1번부터 다 축축축 넣다 보면은 나만 틀리는 그런 오류에 잡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선택지한테 휘말리잖아. 너도 말이 되는데 하면서 그렇게 풀면 안 되잖아. 그죠? 영어 빈칸 같은 경우도 답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찾아가는 문제죠. 이 이유를 묻는 문제는 고3 수능 날까지 계속 보게 될 전형적인 유형 중에 하나예요. 요즘 특히 자주 나오고 있고, 이 이유를 물어볼 때는요, 여러분이 서술을 어느 정도 해놓고 그거에 찾는 거야. 그거에 맞는 말을. 그래서 여기 있네 라고 골라주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번 문제 넘어가려다 잠깐만 볼게요. 지금 이 판결 결과가 제일 중요할 텐데 결과가 나왔으니까 지금 보면요. 지금 A, B 과실이 있고 C의 과실도 있죠. 그래서 30, 60, 10 했는데 실제 배상 금액은 지정해지지 않았다. 이 말을 딱 읽었을 때 우리가 제대로 독해가 됐다면 이거 아까 A 방식, B 방식 중에 하나인데 정도는 생각이 나야 돼요. 그럼 확인을 해봐. 자, 지금 보면은 여기 30, 60, 10이라는 퍼센트가 그대로 가져왔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어떤 거야 원래? 이게 바로 A 방식, 연대 책임 방식이라고 되겠죠. 그죠? 이게 바로 뭐야? 원칙적으로는 원래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공동 불법 행위로. 오케이? 네. 그런 경우는 어때? 돈이 없으면 다른 애가 단독으로 책임져야 될 수도 있어. 그지? 자, 이건 어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은 개별적으로 피해자랑 가해자의 과실 각각을 비교해줘야 돼요. 그래서 1대1, 1대3 이런 식으로 해줘서 실제 배상 금액을 지정을 한다. 이런 건데 지금 여기는 어때? 뭐라고 써있어? 실제 배상 금액 지정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18번 문제에서 풀었던 A 방식에 따르겠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이 연대하여 배상한다는 말이랑 단독으로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이 말은 충돌되는 선지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이나 4번 안에서 일단 무조건 답이 나왔어야 되는 거야. 되죠? 오케이?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 다음에 3번 선지가 여러모로 헛소리인데요. 여러모로 답인데 지금 이런 이유도 있고 그래서 실제 배상금액 지정이지 않았기 때문에 단독으로 책임져야 해 라고 읽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선지를 정확히 보면 A 법인이 과실이 B사보다 작다고 판결한 게 이 뜻이야? 이건 전혀 관련이 없죠. 그지? A가 30%고 B는 60% 과실을 한 거랑 누가 단독으로 책임지니 만이랑 뭔 상관이야. 이렇게 해서 문장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인과가 잘못됐습니다. 앞에 B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것 때문에 이거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판단할 수도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도덕 심리학 내용이었는데요. 이 부분은 그나마 좀 여러분들이 잘 읽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죠? 이 부분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러면서 굉장히 잘 나눠진 글이죠. 첫 번째 구성 요소 나오고, 두 번째 구성 요소 나오고, 세 번째 구성 요소 나오고 해서 이렇게 3분할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글 문제 풀 때 일단은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이라도 최소한 풀리게 될 것 같고, 여러분 이 정도 지문은 정확하게 이해를 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는 만약에 내가 이 지문도 어려웠다라면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혼자 열심히 고민을 해보세요. 글 전체 정리도 한번 해보고 손으로 이런 시간을 꼭 갖길 바래요. 저 정도면 어려우면 안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과학기술 지문이었죠, 그죠? 응력과 시편, 탄성, 개수, 소성, 변형 이런 거 나오는 내용이 좀 많은 지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런 식으로 그 공식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를 각각 안전계수로 나눠서 허용 응력을 구한다. 이건 공식이죠, 여러분. 공식은요. 웬만하면 적으세요. 공식을 굳이 지문에서 주는 거는요. 한 번 정도 너한테 계산을 시킬게 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물론 이 지문, 이 30번 문제가 오답이 2위였어요. 그러니까 문법 아까 빼면은 비문학에서는 오답이 1위가 되겠지.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알려줬어. 지금 이거 곱하기 하면은 700이 나와 이러면서 지금 알려준 거예요. 곱하기 하면 250이 나와. 그 다음에 50을 70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 뭐 이 정도로 물은 건데 이거 할 때 지금 이 140이랑 100이라는 말이 원래 2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안전계수 2로. 이거. 그지? 그래서 2로 나눴는데 지금 이 지문에서 알려줬죠. 친절한 문제입니다. 고3 때면 이렇게 안 줘요. 이거는 당신들이 판단할 수 있었어야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고3이었으면 A랑 B로 줬을 겁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이 정도는 계산을 직접 할 수 있었어야 됐다. 솔직히 지문이 좀 막판에 마지막 세 번째 지문이라서 보기 문제 넘겨서 이런 오답률이 발생한 것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 자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네, 현대시 가벼웠어요. 현대시 가벼웠는데, 이 33번의 5번 선지만 잠깐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 33번의 5번 선지만. 자, 지금 보면은 나 부분만 볼게요. 나 부분에 나의 지하 층계를 내려가 어느 셈을 인식하는 게 화자의 의식에 내재된 생명력 회복에 대한 바람이니? 라고 묻고 있는데 걔 5번데? 하면서 5번 고른 친구들이 꽤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에 쌤이 풀면서 이렇게 적어놓은 거야. 야, 5번은 애들이 좀 헷갈릴 수도 있겠는데? 싶은 부분이었는데 무려 20%가 골랐으니까 나름 그래도 오답률이 여기 조금은 몰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읽을 때 나의 보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소멸이 생성으로 이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나의 보기는, 자, 이거 보통 이렇게 끊어서 가 보기 여기까지만 읽고 가시로 가서 가 독해를 하고, 그 다음 나 풀 때는 다시 나의 보기를 읽고 나를 읽어주고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그런 게 훨씬 편해요. 안 그러면 까먹어. 나의 화두는 뭐야? 척박한 현실에 생명력 있는 세계로 전환되고 싶어해. 척박한 현실이 생명력이 있는 세계로 전환되고 싶어해. 라는 얘기야, 그지? 생명력 회복이야. 이 말 한마디 나온 거죠, 그죠? 척박한 현실이 생명력으로. 오케이? 그래서 불을 끈다라는 이 말 나올 때, 왜지? 꿈꾸는 시간을 왜 불을 끈다라고 했을 때, 이 꿈꾸는 시간에 뭐라고 읽혀야 돼? 생명력 있는 세계로 읽혀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메마른 껍질 어쩌고저쩌고 지금 이거 뭐야? 다 메마른 껍질, 가뭄의 뜰 이런 거 다 척박한 현실로 봐야 되는 거지, 그지? 자, 3이라고 써있는 이 부분 볼게요. 불을 껐어 또 꿈꾸는 시간을 위해 지하층계를 딛고 내려가. 자, 그럼 이 지하층계라는 별이 지하층계라는 이 표현 때문에 여러분들이 골랐다면 이거는 감으로 푸는 거예요, 문학을. 문학은 감으로 푸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걸 지하? 지하 안 좋은데? 생명 없을 것 같은데? 이딴 식으로 가면 안 돼. 오케이? 지하층계를 딛고 내려간 이유가 뭐야? 꿈꾸는 시간을 위하여. 꿈꾸는 시간은 아까 생명력 있는 세계라며. 맞죠? 그러면 이 지하층계를 내려가는 건 생명력 있는 세계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가는 거야. 그랬을 때 어느 셈에 뿌리를 박는다 이랬을 때 뿌리가 생명이고 어느 셈은 생명력이겠구나라는 독해는 읽으면서 이루어졌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오케이? 이걸 내신 달려들듯이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적인 그런 식으로 간다든가 지하라는 말은 나쁜 거 아닐까? 라고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네, 제일 문제가 됐던 고전시가랑 수필인데요. 네, 이건 쌤은 개인적으로 좀 잘못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저기 34번 문제가 굉장히 잘못된 문제다. 자, 만약에 이거 3번 골라서 틀렸잖아? 괜찮아. 이거는 고1 모의고사다 보니까 좀 부족한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열거와 연세의 방식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연세라는 이 표현이 물론 쓱 훑었을 때 안 보였으면 그냥 넘어갔겠지만 하필이면 내 눈에 보인 거야, 이런 게. 제거하세. 제거 못하면 이런 표현이 딱 보였는데 이게 연세를 정확하게 문학으로 개념으로 정의하지 않거든요. 이게 연세라는 표현은 보통은 그냥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야. 사과는 맛있지. 맛있으면 이런 식으로 앞에 나왔던 걸 그대로 받을 때 이런 걸 연세라고 해요. 근데 이 제거하다와 제거 못하다가 물론 논리적으로는 둘이 전혀 반대인 말이라서 연세다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는데 아니냐 하고 하면 약간 애매하거든요, 이건. 그래서 이런 거를 선지를 냈다는 게 굉장히 불쾌합니다.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런 거는 잘못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장을 뒷받침한다. 일단 전반적으로 어떤 구절이든 주장이 뒷받침된다는 게 뭐뭐 때문이다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이 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거거든, 이거는. 열거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이 행위의 모든 영역들이 지금 행위들이 다 열거가 되고 있어. 지금 민농가니까 농사에 대한 그런 얘기였잖아. 농사에 대한 그런 행위들이 막 열거되고 있는데 이걸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불편해. 근데 이 연세라는 게 반드시 긍정어면 긍정어로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정의된 바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거 만약에 3번 골라서 틀렸으면은 이건 부적절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쌤도 지금 풀 때 3번이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다가 4번을 딱 보고 4번은 틀릴 수가 없는데? 라는 생각으로 4번을 고르고 일단 넘어왔었던 문제인데 굉장히 불편했던 문제예요. 다시 봐도 이 문제는 잘못된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교육적인 효과도 없고 연세라는 게 중요했으면은 교과서에서 정확히 정의를 주든가 그러지도 않았기 때문에. 자, 37번도 마찬가지예요. 5번 선지가 그 신분 상승을 꾀하는 무두장이라는 개소리가 나와서 답 고르긴 불편하지 않았을 수 있는데 지금 네. 자, 4번 선지를 지금 봤을 때, 지금 보면은, 당대 백성들이 어려움에 대한 어쩌고저쩌고라는 말이 나와. 그지? 근데 지금 이 당대 백성들의 어려움이란 이 표현이요. 지금 보기에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하고 찾아봤어. 그지? 지금 보면은, 나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가 같은 경우는 농부가 해야 할 일이랑 현실 농사의 덫에 빙태와 비판하는 주체다, 이런 정도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온 정도죠. 그죠? 지금 이 표현을 딱 봤을 때, 당대 백성들이 어려움에 대한 사대부 작가 인식. 당대 백성들이 이 부분을 딱 봤는데 법을 교묘했고 형벌을 경영한다라는 이 표현이 당대 백성들한테 적용된 것인가 했을 때 이 지금 여기서 법을 겸허했고 형벌을 멋대로 사용한 것은 아무리 봐도 이 객한테 하는 거거든요. 객. 지금 여기 보면 객이 누구냐면은 이 어디냐 이 B라는 객이 있었는데 작은데도 크다고 말했다. 아부한 거죠. 9번데도 곧다라고 말했고 다른 객이 왔어요. 그 다음에 한편 지상에 다른 객이 C예요, 그죠? 얘는 키가 작다, 굽었다 하니까 어떻게 돼? 뒤졌어. 죽었대. 형벌 때문에. 그치? 그러니까 지금 이 법을 교묘했고 형벌을 사용하는 것은 굳이 따지자면 여기서는 이 객한테 들어간 건데 이 객은 일단 양반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4번 선지는 세모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오케이? 네. 24%가 골랐는데 이 문제도 이걸 만약에 틀렸으면은
괜찮아. 4번, 5번 보고서 개소리네 라는 거 파악할 수 있으면 되고, 만약 4고로 넘어왔었으면은 이런 것들은 혹시 모르니까 5번까지 좀 확인해 보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대소설은 굉장히 가볍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마지막에 고전소설이 좀 어려웠죠, 그죠? 고전소설이 인물관계 파악이 상당히 어려워서 고1 것 치고는 상당히 어려운 편이었는데, 지금 오답률이 3위, 5위, 6위, 9위가 지금 여기 다 몰려 있어요. 이 정도면 근데 이 고전소설 전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지금 얘까지 5위란 얘기는 비유법을 사용하여 인물의 외양을 표현한다. 이 외양을 표현한 그런 상황이 있으면요, 비유법 웬만하면 다 파악이 나왔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까지 지금 5위인 거는 쌤 생각에는 시간이 없어서 다 같이 날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우리 2024년 10월 고1 모의고사 전체적으로 중요했던 문제들, 개인적으로 공부할 것들을 하나하나 좀 짚어봤습니다. 네, 시험 보느라 고생했고요. 앞으로 고2 모의고사 가면 더 어려워질 겁니다. 앞으로 좀 더 열심히, 그리고 대충 찍어서 맞은 거 이런 것들 꼭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며칠 지나면 꼴도 보기 싫어요, 시험지가. 그래서 기억이 좀 있을 때 한번 열심히 분석을 해보고 털어버리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